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 해당 구분대가 26일 오전 조선 서해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의 안전을 침해하는 적들에게 북한군의 반격 능력과 핵 운영 수단의 준비 태세를 알리고 전략순항미사일 부대의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km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며칠 정도 잠잠하던 북한이 이내 다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인데요. 북한의 선전 매체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발사된 복수의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km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일가의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북한의 선전 매체가 주장하는 내용이니 실제 위력이나 명중률은 과신할 수 없지만 연초부터 지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25년 들어 벌써 4차례나 자행되었으며 트럼프 당선 직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다분한데요. 새해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무개념 행동에 우리 군 당국이 강력한 철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적성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에서 사용할 신규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어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변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 군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하여 평시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인데요. 한국이 새로운 대응훈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면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없는 돈을 긁어 모아 간신히 개발하는 김정은의 미사일 따위는 우리 국민과 조국의 안보를 뒤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한국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대응 모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 약칭 CBM은 적의 미사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은 도발 징후 포착부터 발사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감시 장비와 타격 수단, 방어 체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작전보다 어려움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훈련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훈련 시스템이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한국은 미국의 확장형 방공작전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하여 미사일 대응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는데요. 확장형 방공작전 분석 모델은 공중작전이나 미사일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 모델로 미 육군의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와 미사일방어청 등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으며 해당 체계를 활용하면 다수의 플랫폼과 위협 요소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여 복잡한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익, 회전익,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작전 상황을 상세하게 구성할 수 있어 실전을 가정한 훈련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자신들의 작전 상황과 환경을 가정하여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환경과 한반도의 지형 조건에 100%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는 70%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레이더 등의 탐지 체계가 공중 표적을 원활하게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악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더 신호 산란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하지만 광활하고 개방된 지형 조건을 가진 미국의 훈련 시스템으로 한반도의 작전 환경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거리상으로 북한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적의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미군의 특성과는 너무도 상이하여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반영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국제 방어 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다층 방어 전략을 미국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국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체계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사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궁2, LSAM 등이 있는데 이러한 편제화 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여 적 미사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운용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훈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23년 5월에 CBM 작전 모의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를 진행한 후 2024년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월부터 주요 업체 선정 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개발 계획에 착수했는데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훈련 모델을 개발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삼축 체계는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점을 보완하고 적의 위협을 제거할 것입니다. 한국군의 삼축 체계는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을 감행하는 킬체인, 다층 방어망을 활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적의 도발이 발생하면 전면적인 보복 작전을 통해 북한의 지도부와 군사시설을 쓸어버리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2024년에 진행된 미국과의 연합훈련에서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가정한 표적을 정확하게 제압하는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훈련 모델을 개발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삼축 체계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킬체인 분야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밀한 감시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용 무기에도 AI를 활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더욱 정확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반영된 훈련 모델이 개발된다면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발사 차량 등을 추적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고정된 위치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적의 도발 징후 포착 시 가장 먼저 추적해야만 선제 타격이란 킬체인 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추적하는 역량의 발전은 한국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 시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킬체인 작전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유사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1, 2등을 다툴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기는 전차나 자주포처럼 상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에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충분한 훈련 공간이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더욱 정밀하고 우수한 훈련 모델이 개발된다면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와 발사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은 곧 킬체인 작전의 성공 확률과 신뢰성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AMD는 훈련 모델의 개발에 따라 LSAM, 천궁2, 패트리어스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을 각각 테스트하고 최적의 요격 배치 시나리오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각 요격고도 별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요격 성공률을 갖춰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단 한 발의 미사일조차 놓치지 않고 모조리 격추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적의 여러 미사일마다 각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만큼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한국이 개발할 훈련 모델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KN-23, KN-24, KN-25 등 변칙적인 특성을 가진 미사일이 많은데 이러한 특성까지 반영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망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량 응징 보복 측면에선 반격 작전을 최적화하고 참수 작전의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은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과 핵시설이나 주요 군사시설, 미사일 도발 기지 등을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더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은 현실적으로 사전에 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인 훈련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한국군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감시자산, 타격수단, 군병력을 반영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각종 군사작전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은 언제든 적의 핵시설 정보와 최적의 응징 타격 목표를 선정하여 작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특수전부대의 참수작전, 침투 시뮬레이션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타격과 동시에 특수전부대가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같이 병행되려면 한국군 지휘부에서도 모든 작전 상황을 분 단위로 실시간 반영하여 작전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훈련 모델을 통해 이러한 작전 상황을 훈련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즉시 진행 가능한 완성도 높은 작전 계획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모델은 우리 대한민국의 삼축체계 성공 확률을 높이고 유사시 적성국의 군사 도발을 확실하게 봉쇄할 키포인트이며 북한이 떠드는 서울 불바다와 핵 공격은 절대로 우리 국민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중러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축체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작전과 전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전쟁이란 한순간의 방심이 패배로 직결되는데요. 현재의 전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훈련 모델까지 개발하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월 24일 해외 인정 군사력 영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인 점을 꼽으라면 단연 포탄 부족 현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비록 분량률이 높다고는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는 등 어떻게 해서든 포격량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군이 5발을 쏠 때 1발을 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mm 곡사포를 운용 중인 우크라이나군 148포병여단은 인터뷰를 통해 얼마 전만 해도 하루에 한 개 목표물당 평균 50에서 90발을 포격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10에서 20발이 고작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나마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포격 정확도는 폭발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포탄 부족의 여파는 전선 변화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네츠크 서부 마린카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가 30%, 러시아가 70%가량 통제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까지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바흐무트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전과가 미흡했을 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이어지면서 포격전이 줄을 이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쟁전만 해도 약 10,000명이 거주하던 마린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마린카 전투의 방식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디우카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량의 피해를 본 러시아군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마린카의 공세를 집중한 탓입니다. 오랜 포격전으로 포탄이 바닥을 보이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성탄절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6일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마린카 함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린카 점령을 위한 러시아군의 전술은 바흐무트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병력, 탄약 우위를 앞세워 머리부터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한편 남부전선의 경우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동안 크린키 일대에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지 약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 병력이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비교적 쉽게 드니프로강 도하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도하에 성공한 이후 크린키까지 점령하며 교두보 구축에 성공하자 러시아군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크린키 사수에 투입된 3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 해병대가 자수작전에 나섰다는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한 달 사이 도하를 위한 교두보 자체는 마련된 상태인지 크린키의 우크라이나군 충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정도인데요. 또한 크린키의 경우 진입로가 한정적이라 러시아군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군 해병대 소수 병력으로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의 지반이 불안정한 탓에 워낙 소수 병력이 파견되었고 당연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린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교각이 설치된 노바카우카와
스라핀스크를 확보할 수 있으면 드니프로강동안, 나아가 헤르손주 완전 탈환도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를 탈환할 경우 크림반도 회랑이 막혀버리는 꼴이기에 러시아의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동원 연령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타협 없는 전쟁에 대한 비율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지만 2023년 초 비슷한 조사에서 95%가 넘었던 수치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조차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시 동원령에 우크라이나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정부패가 연관되어 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면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동원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데요. 속된 말로 금수저들은 전시 상황에도 제 목숨을 보존하는데 사회 지도층에서 25살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니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원동력은 오직 애국심뿐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해를 넘기며 종전이 요원해졌고 추가 동원령 여파가 여론을 뒤흔들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84%에서 62%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군을 이끌며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의 지지율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국민 80%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선을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대선이 치러진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레리 잘루준이 총사령관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무기인 애국심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이토 고타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거론하며 애국심, 즉 마음가짐에 대한 언급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 이토 고타로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분석한 것을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토 고타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토 고타로는 일본이 이제는 한국보다 군사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자료들을 거듭 검토해봤지만 한국이 앞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토 고타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모아 얼마 전 한국의 국방정책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집중 분석했었는데요. 2011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약진한 사실에 주목하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약하다는 게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일본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한국 무기들이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과 달리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은 이보다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이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 자국 무기 수출에 대해 과대 포장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토 고타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점을 마음가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위대에 납품하는 것으로 자기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일본 군수업체의 안일함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자국 군대에 무기를 납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무기 수출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독일이나 미국 등 전통적인 무기 제조 강국을 위협하거나 오히려 꺾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존재 역시 한국 방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오랜 휴전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북한의 무수한 군사 도발을 겪어왔던 한국은 언제나 자국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고민의 결과가 자국 국방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 국방 기술 확보에 안일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태한 일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부장 사업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군사기술의 기반이 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기에 격차를 단시간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한 배움의 자세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확보 및 무기 개량의 속도가 빠른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빠른 국방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기, 기갑차량, 헬기 전력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을 지목하며 압도적인 화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학자가 한국 국방력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일본은 이제 가망이 없고 한국은 아직도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서방의 여러 자료에서도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여러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을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6위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을 군사강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세계의 현실과 외부의 분석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자주국방인데요.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국방에 오늘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